안녕하세요.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아나운서 박혜진입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했던 방송 주제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여줬던 주제를 좀 총정리해보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좀 준비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함께 했잖아요. 맞아요. 어떠셨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 척추 질환의 원인과 또 증상에 대해서 그랬죠. 알아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일주일 동안 뭔가 좀 바로 앉아서 지내보고 네. 저뿐만이 아니라 또 지인들에게 이 바른 자세 전도사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이게 뭐 하나 알기가 무서워요. 네. 이거 자세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거북목 되면 안 되니까 맞아요. 이렇게 자세 바르게 해야 되고 네. 이게 뭐 총정리한다니까 정말 우리가 무슨 시험 앞두고 있는 것처럼 되게 긴장하면서 더 우리가 좀 조심하게 되는데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의 사실 장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죠.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해드리면 내 생활 습관이 이랬었구나 하면서 좀 돌아보면서 다시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도 그런 유익한 정보 많이 준비했고요. 오늘 건강정보 전해주실 선생님 또 모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배성철 정형외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척추외과 전문의 배성철입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이번 주 척추 질환 2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 척추 질환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 주에는 치료법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사실 치료를 하려면 그 전에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지. 그래서 선생님 보통 이제 진단 방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방사선 검사죠. 이제 엑스레이라고 하는 검사입니다. 그 엑스레이로 척추뼈가 얼마나 휘어져 있는지, 간격은 좁아져 있는지 그런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엑스레이의 특징적으로 동적 촬영이라고 해서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펴고 찍었을 때 척추뼈가 이렇게 덜렁거리는 불안정성이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은 엑스레이로 진단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가장 보고 싶어 하는 디스크나 신경, 근육이나 인대의 경우는 MRI를 찍어서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엑스레이를 안 찍고 바로 CT나 MRI로도 검사가 가능한가요?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진짜요. 왜냐면 어차피 그렇죠. MRI 찍을 거 애초부터 엑스레이 비용 안 하고 그냥 제일 자세히 볼 수 있다는 거 그것만 하면 안 되냐 이런 생각 들거든요. 환자 입장으로서. 이제 환자분들이 생각하시기로는 엑스레이로 보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보는 게 MRI라고 이해를 하셔서 그런데요. 그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엑스레이로 보는 분야가 따로 있고 MRI로 보는 게 따로 있어서 엑스레이는 반드시 필요하죠.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척추 동적 촬영이라고 해서 척추에 불안정성이 있는지 하는 검사는 MRI로 할 수가 없는 검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반드시 엑스레이와 MRI가 같이 필요합니다. 네, 오해가 좀 있었군요. 네. 저도 늘 병원에 가면 왜 선생님들은 결국 MRI를 찍을 것을 엑스레이를 꼭 찍고 다음번에 또 MRI도 봅시다 이러는지 환자들 잘 모르니까 그런 그렇죠.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보는 부위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치료에 들어가야 될 텐데 치료법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치료, 이제 보존적인 치료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치료, 그리고 하나는 약물치료인데요. 약물치료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근육이완제, 소염제, 진통제 같은 약물을 쓰는 것이고요. 물리치료는 우리나라 어디 가나 보험에서 해주는 3종이 있습니다. 핫팩, 소노, 텐스라고 해서 어떤 온연료법이나 초음파 같은 걸로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들, 그렇게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치료이고요. 여기 이제 하나를 더 한다면 주사요법. 오늘 이제 MRI를 찍어봐서 문제가 되는 관절이나 문제가 되는 신경이 나가는 신경공에다가 저희가 주사 약물을 넣어주는 건데요. 그렇게 넣어주게 되면 신경 주위 염증을 줄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치료를 할 때 보통 기기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또 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제 네 번째로 체충격파 기계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손으로 도수치료를 해주게 되는 경우, 그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보존적 치료에 들어가게 되겠죠. 네. 말씀해주신 그 보존적 치료들을 해서 이제 나아지면 너무나도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 보존적 치료는 얼마 정도 진행을 해보고 다음 단계 치료로 넘어가나요? 일반적으로는 2주 정도를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좋아지지 않으면 4주. 그래도 증세 호전이 없으면 저희가 이제 6주까지 해보게 되고요. 6주의 보존적 치료에도 증세 호전이 전혀 없는 경우는
다음 단계 치료인 시술이나 수술로 넘어가게 되죠. 네. 정말 뭐 시술, 수술 넘어가기 전에 보존적 치료만으로 좋아진다면 사실 그게 가장 환자들이 원하는 건데 그렇죠. 보존적 치료만으로 호전된 어떤 사례들이 좀 몇 개 있을까요? 그건 질문이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 게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제 보존적 치료로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0분 중에 7, 8분, 그건 이제 통계를 내본 거예요. 7, 8분은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전부 다 증세 호전을 경험을 하고 좋아지셨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2, 3분 정도가 이제 시술이나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증상이 나타나고 하루빨리 치료에 돌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선 이 척추 질환으로 진단을 받으면 말씀하신 대로 뭐 재활 치료, 약물 치료, 또 주사 치료 이런 걸 받게 되고 이게 호전이 되지 않을 시에는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진행하게 되는데 사실 이 보존적 치료하고 비수술적 치료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비수술적 치료는 또 다른 건가 봐요. 그렇죠. 보존적 치료는 일단 몸에다가 뭘 찔러 넣거나 하지 않는 치료들, 그걸 이제 보존적 치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에 침습적 치료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침습적 치료 중에서 이제 조그만 구멍을 하나 낸다든지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치료들을 이제 저희가 보통 시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절개를 하는 경우, 절개를 하려면 이제 마취를 해야겠죠. 그런 경우를 이제 저희가 수술이라고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디스크 부위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어디 생기느냐, 경추에 생겼냐, 요추에 생겼냐에 따라서 또 치료법도 차이가 있겠죠? 저희가 보통 비수술적 치료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풍선 확장술, 신경 성형술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해요. 이제 뭐냐면은 디스크가 이렇게 신경을 꽉 눌렀을 때 그 눌린 틈에다가 마치 풍선을 이게 부풀지 않은 형태로 된 그런 풍선 같은 구조물을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거기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풍선을 확장을 시켜주면 이제 스페이스가 생기겠죠. 그 틈에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약물을 넣어주는 신경 성형술을 가장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풍선 확장술과 신경 성형술은 경추부, 목에다가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을 지나가는 신경은 중추신경이기 때문에 거기 부위에서는 풍선 확장을 할 수가 없고요. 그건 이제 요추부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비수술적 치료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흔하게 하는 거는 고주파 레이저로 어떤 수액 성형술 같은 경우, 그럼 이제 수액 디스크 내에다가 그 고주파 레이저를 쏘아서 수액을 태워주거나 좀 쭈그러뜨려 주는 시술이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경추, 요추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뭐 내시경을 이용한 디스크 제거술 같은 것들, 뭐 그런 시술들이 많이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설명해 주신 신경 풍선 확장술, 그리고 뭐 고주파 수액 감압술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한 번 했다고 증상이 좋아지거나 이것도 또 다르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풍선을 이렇게 불어주면은 디스크가 이제 밀려 들어가고 거기가 이제 스페이스가 영원히 남는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풍선을 불었다 그 풍선을 이제 결국은 빼고 나면 그 눌린 거는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다시 또 해줘야 돼요? 일시적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약물을 넣어주는 개념인데 그게 이제 일시적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 스페이스가 닫히기는 하지만 거기 약물이 들어가서 충분히 신경 주위의 염증을 줄여주게 되면 환자가 느끼는 증상은 훨씬 덜 할 수 있어요. 그럼 평균적으로 그 한 번 시술할 때 효과라고 할까요?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될까요? 그거야말로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환자들은 눌린 정도가 별로 심하지 않아서 시술하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술을 했는데 환자분들은 그렇게 많이 만족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이 환자는 수술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겠다 싶은 경우에도 시술로서도 환자분이 많이 만족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아마도 그 통증을 느끼는 민감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하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자, 보존적 치료 처음 시도해보고 또 이로써도 증상 호전 안 되면 방금 말씀하신 시술, 이 비수술적 치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증상이 별로 나아지지 않아요. 그럴 때 이제 다음 단계가 수술인데, 뭐 보통 어떤 경우에 수술합시다 하고 선생님 말하시나요? 교과서상으로는 6주간의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 그게 이제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시술을 하고 2, 3회 정도의 주사요법을 추가로 시행을 했는데도 증세 호전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수술을 하자고 권유를 드리고요. 환자들 중에서 이제 처음부터 운동신경마비가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냥
처음부터 수술을 바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수술이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무서워요. 너무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예, 정말. 무서워요. 그래도 꼭 짚고 넘어가야 아주 중요한 정보인데 이 수술 방법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기본적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는 디스크를 제거해주는 디스크 제거술을 하게 되고요. 협착증 같이 신경관이 막힌 경우라면 뒤에서 감압술로 열어주게 되고 아까 또 말씀드렸던 그런 신경이 눌리는 경우 중에서도 여러 경우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뭐 기기 고정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척추 전방 전이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나간 뼈를 당겨서 저희가 이제 기기 고정을 해줘야지 되는 거고요. 네. 그런 수술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와, 그럼 이렇게 척추 질환으로 고생을 하셨다가 이런 뭐 수술 혹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고서 치료 이후에 특히 수술 치료 이후에 이전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례들이 뭐 많이 있나요? 그럼요, 많죠. 예. 많으니까 환자분들이 수술을 하시겠죠. 네네. 저희가 보통 기억나는 경우라면 80대 후반 시골에서 농사 짓는 어르신이셨는데 이제 보통 척추 측만증이 동반이 된 경우는 척추관 협착증이 되게 여러 마디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뒤에서 다 열어주고 나면 불안정성이 생기니까 이제 쇠를 쭉 다 박아줘야 되는 큰 수술이 되거든요. 네. 근데 연세가 많으면 위험하니까 못하게 되는데 그 환자를 제가 내시경으로 부분 감압술만 시행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내시경으로 부분 감압술을 한다고 하면 완전히 열어주지는 못하지만 마치 귀에 귀지를 긁어내듯이 그 신경 구멍에 신경을 누르는 큰 덩어리들을 좀 제거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낫지는 않지만 막 밤에 다리가 저려서 잠을 못 잔다거나 아예 걷지도 못하는 마비 정도는 좀 풀리기 하니까 네. 그렇게 해서 달래가면서 쓰시면서 만족해 하셨던 경우가 제가 그래도 생각이 나네요. 네, 네. 네, 이 척추 질환 수술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좀 기억이 남는 거는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해드렸던 건데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이 있었어요. 되게 생소해서 그때도 되게 주의 깊게 들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얘기해 주실까요? 내시경 시술은 지금까지 보통 포탈을 하나 뚫어서 네. 그걸로 이제 내시경을 보면서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해주는 정도만 저희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양방향이라고 해서 한쪽에서 내시경을 보면서 다른 쪽으로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척추관 협착증 같이 신경관이 전체적으로 눌린 경우에도 감압술을 진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안전하고요. 좀 예, 보다 안전하고 맞습니다. 또 회복도 빠르고요. 아무래도 절개해서 감압술 하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죠. 네. 사실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보면서 선생님들이 이제 전문가시니까 전문의시들이니까 나와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 들어보면 어쨌든 의료 기술이 갈수록 발전을 하고 맞아요. 있다 보니까 이제 고통에서 조금 더 빨리 혹은 조금 더 수월하게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좀 희망이 좀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함께 해보게 됩니다. 맞아요. 네. 근데 또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이렇게 수술을 받으면 언제부터 다시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그게 제일 많이들 궁금하죠.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얼마나 걸릴까요? 일반적으로 시술의 경우에는 당일 시술, 당일 퇴원이 원칙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 시국이어서 아무래도 코로나 검사라든지 전처치하는 검사들이 필요해서 네. 하루 정도 입원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수술의 경우는 또 조금 틀리죠. 수술의 경우는 수술을 하고 나서 다음 날 하루가 지나면은 보조기를 차고 걸을 수는 있는데요. 네. 그래도 퇴원을 하지는 못하세요. 왜냐하면 절개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 안 되니까 항생제 치료를 저희가 해야 되고 그래서 보통 일주일 정도는 입원 가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을 하고 특히 척추 수술을 하고 바로 걸을 수가 있습니까? 하루 보조기구를 지나면. 찬다면? 하루 지나면 걷습니다. 아주 큰 수술이 아닌다면 저희가 이제 네. 일반적으로 하는 수술 말고 저희가 선천성 기형이라든지 아니면 암 수술 같이 큰 수술이 아니라면은 또 하루 지나면은 걷는 거를 보조기 착용화 보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이렇게 수술 치료까지 하고 나서는 정말 이제 다시는 아프고 싶지 않잖아요. 다시 수술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치료 이후에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해집니다. 관리법 어떤 게 있을까요? 시술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물리치료와 그다음에 약물치료를 반드시 병행을 해주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수술의 경우라면은 보통 보조기를 차고 보행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보조기는 기본적으로 6주 정도를 착용하게 되고요. 수술에 따라서는 3개월까지 하기도 하는데 보조기를 착용한 채로 일상생활을 한다는 거고 걷는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기는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저희가 보통
6개월까지는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무리한다는 거는 이제 헬스장에서 막 근력 그렇죠.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힘을 주는 것들은, 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6개월간은 저희가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요즘 또 떠오르는 운동이 골프잖아요. 네, 네. 그렇죠. 골프 이거 중요하거든요. 아, 내가 허리 수술을 해서 골프를 다시 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제 저희 병원에 계신 정형외과 과장님 한 분이 저한테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시고 네. 2주 만에 골프를 치러 나가셨어요. 이제 저한테 얘기를 안 하고 나가셨더라고요. 이제요? 네, 네. 갔다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 사실은 2주째 정도 골프를 나가는 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골프라는 게 허리에 그렇게 좋은 운동은 아니지만 못할 운동도 아니거든요. 대신에 이제 골프를 칠 때 조금 스윙을 줄여서 반만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땅을 뒷땅을 치는 그런 행동들은 되게 허리에 좋지 않지만 본인이 조심해서 플레이한다면 평생 골프를 치는데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이 척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원인, 증상, 그리고 오늘 치료법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전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주셨던 부분이 이 척추 질환 예방법이었습니다. 평소에 좀 내가 고쳐야 할 이런 자세나 습관 같은 게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척추에 좋은 운동법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먼저 척추 중에서도 경추 있잖아요. 목뼈에 좋지 않은 운동, 혹은 이 운동은 좀 목에 괜찮다, 좀 도움이 된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제일 안 좋은 자세라면 거북목 자세가 제일 안 좋습니다. 이렇게 네. 목을 앞으로 빼고 어떤 모니터나 핸드폰을 장시간 보게 되는 경우가 제일 안 좋은데, 이렇게 목을 구부리고 보게 되는 그런 자세를 이제 누워서 잘 때로 대입을 하면 아주 높은 베개를 쓸 때도 이제 그게 안 좋겠죠. 그런 이렇게 것들은 꺾이죠. 예.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적정한 높이의 베개를 쓴다든지 이제 자세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골반에서부터 허리, 목, 머리까지를 일렬로 정렬을 맞춰서 저희가 이제 모니터를 보거나 핸드폰을 보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 혹시 누웠을 때 목이 이렇게 예를 들어 너무 높아서 이렇게 꺾이는 것도 좋지 않지만 뒤로 넘어가는 것도 좋지 않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높이가 제일 좋은데요. 누워서 이렇게 봤을 때 천장이 보이는 정도 적당한 높이가 가장 도움이 되죠. 네. C자 굴곡을 유지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게 또 허리 부분에는 어떤 자세가 허리도 네. 목처럼 이렇게 앞으로 상체를 기울이고 쭈그린 자세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은데요. 네. 우리가 이제 일을 하거나 할 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고 나면은 바로 가능하면 허리 근육들을 스트레칭해 주는 자세가 되게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가 물개 자세라고도 얘기를 해요. 배를 땅에 대고 엎드린 자세에서 상체만 이렇게 일으켜주는 자세. 이렇게 상체만 네네. 그렇게 해주면 이제 척추의 앞부위 근육들이 스트레칭이 되고요. 바로 이어서 고양이 자세. 네. 뭔지 아시죠? 이게 엉덩이를 뒤로 빼고 이렇게 네. 허리 뒤에 근육들을 충분히 이완시켜주는 자세. 그런 것들을 이제 한 30초씩 반복을 해주면 네. 아무래도 허리 근육이 경직이 되고 디스크 퇴행성 변화 오는 거를 좀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안 좋은 습관이 있다면 꼭 앉았다 일어나서는 방금 말씀해 주신 물개 자세, 그리고 이어서 고양이 자세를 네. 해주면 좋다 말씀해 주셨고, 아까 목 얘기 안 해주셨어요. 아, 그렇습니다. 만약에 너무 여기 너무 피곤해요. 어떻게 할까요? 목은 어떻게 말씀을 풀어줄까요? 얼핏 하셨지만 이제 C자형 굴곡을 유지시켜주는 자세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목 뒤에 깍지를 끼고 이 굴곡을 이렇게 펴줘서 스트레칭을 해주는 자세들인데,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이렇게 구부려주는 자세들도 같이 스트레칭이 됩니다. 네. 이제 너무 이렇게 잡아 뽑듯이 이렇게 해주면은 더 도움이 안 될 테고요. 네. 적당한 선에서 목을 이렇게 굴곡과 신전을 병행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기억하는 거 하나가, 잘못하고 있는 네. 습관 중에 하나, 네. 고개 돌리는 거 있잖아요. 360도. 그렇죠. 그거 안 좋다 하셨죠? 그게 이제 예. 또 대표적인 건데, 목에 뚜둑뚜둑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옆으로 해준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목에 있는 관절들을 이렇게 갉아주는 자세, 이렇게 돌려주는 자세들은 목의 관절들의 퇴행성 변화를 훨씬 더 빨리 오도록 도와주는 자세가 되는 운동이 되는 거죠. 저희가 흔히들 이제 좀 쉬어볼까 하면은
목 한 번 다 돌려주잖아요. 그렇죠. 목 돌리고 어깨 네. 돌리고 허리 한번 돌려주는 그죠? 게 이 코스인데 근데 안 좋다고. 안 좋다는 네. 거죠. 이야기 보면은 우리 오경 아나운서도 선생님이 안 좋다 하는 자세들 중에 지금 하나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주에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저도 모르게 네. 이게 분명히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점점점 그렇죠. 내가 아니야. 앞으로 이렇게 자석처럼 끌리듯이 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기억을 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스트레칭을 잘 해줘야겠습니다. 네. 청소년기 척추 질환에 대해서 지난 시간 얘기했을 때 좀 더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었는데 네. 좀 특별하게 성장기에 이런 척추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운동법 이거는 좀 아이들이 했으면 좋겠다.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청소년기에 사실 공부하느라 바쁜 친구들이 무슨 운동할 시간까지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뭐 자기 하고 싶은 운동하는 게 제일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집에서 아무래도 장시간 앉아서 공부를 하게 되면 목하고 허리가 제일 많이 이제 경직이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풀어줄 수 있는 자세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목 뒤에 깍지를 끼고 목을 한 1시간마다 한 번씩은 풀어주는 자세. 그다음에 이제 허리의 경우에도 집에서 공부를 하거나 하면은 말씀드렸던 대로 엎드린 상태에서 고양이 자세나 물개 자세를 하면서 허리 근육을 풀어주는 자세들. 그다음에 허리를 회전을 해서 자꾸 풀어주는 그런 거를 1시간마다 한 번씩 하시는 것들은 도움이 좀 될 테고요. 네. 그렇게 해서 허리 근육이 좀 경직되는 걸 막아줄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장시간 집중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게 시간을 내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거를 뭐 어떻게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저도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꾸준히 그걸 습관 삼아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 예, 맞습니다. 좀 독려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제가 사실 지난주부터 이렇게 선생님 말씀하실 때 옆에 이렇게 보면요. 선생님은 정말 자세가 바르신 것 같아요. 정형외과 그렇습니까? 선생님이시라서 그러신가요? 그렇죠. 제가 아무래도 척추를 수술하는 입장에서 예. 저는 수술을 어떻게든 안 해보려고 항상 이런 자세를 아니, 합니다. 너무 바람직한 것 같아요. 선생님을 딱 보니까 더 자세를 이렇게 맞아요. 고추 세우게 되니까. 네, 와. 좋습니다. 자,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척추 질환의 치료법과 예방법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TV 홈닥터에서 다뤘던 주제 중에 여러분이 관심 가졌던 그런 주제를 다시 한번 모아서 총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이렇게 가지니까 더 이제 기억에 좀 오래 남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좀 더 조심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김호경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저도 이제 사무실에서 회사에서 또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 척추 질환에 대해서 한창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또 속 시원하게 선생님과 함께 해결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선생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아무래도 척추 질환 수술 그러면 이제 겁나죠. 이게 험악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생활 습관의 교정이나 자세 교정만으로도 많은 부분을 예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신경 써 보시고요. 그래도 통증이 있는 경우라면 병원에서 초기에 치료를 하면 간단한 치료들로도 환자분이 훨씬 나아지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치과 질환에 대해서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주에 다시 더 건강하고 알찬 그런 정보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